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연구한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뭐 인종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건이나 형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의 직업 구성의 차이나 혹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인터넷 보급률, 그리고 생활 용수의 수질 등과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함께 차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살펴볼 논문들은 엄밀하게 인과 추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실제로 현재 코로나19의 어떤 사회 역학에 관련된 이런 인과 추론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환경에 관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정확한 정답이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열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을 해본다면은 어떤 뭐 훌륭한 연구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운 인과추론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실전적인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정답은 없겠지만, 이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의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이제 이전에 살펴본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처럼 미국에서 이제 시행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구체적으로 이제 자택 대기령 정책을 자연 실험으로 활용해서 인과 추론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자택 대기령 시행 후에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의 이동성이 이렇게 이제 줄어든 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많이 되고 감염률이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사실 앞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자연 실험을 하고 있다고만 간략히 언급을 드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사실 뭐 자연 실험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더 반복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 강의를 쭉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러한 어떤 결과가 자연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도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모두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같은 시각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다음 질문은 바로 그럼 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죠.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뭐 사회적인 장치나 혹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하지만 만약 어떤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장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왜 그러한 저소득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후에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통근을 위한 이동이 늘어났고, 이것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었던 원인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왼쪽 그림에서 이제 X축이 이제 평균 소득 수준이고, 이제 Y축이 일과 관련된 이동, 그리고 일과 관련된 없는 이동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위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저소득 계층에서 일과 관련된 이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후에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특히 이 경제 봉쇄 정책 속에서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필수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식료품점이나 아니면 뭐 교통산업의 종사자와 같은 이런 산업에서의 영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저자는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를 준수할 형편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시사를 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하게 이제 세 번째 연구에서는 뉴욕에서 주민들의 직업 구성의 코로나19의 어떤 지역 확진률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학력 그리고 고소득 직종인 과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법 쪽의 종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뉴욕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률이 낮았고, 반대로 저학력, 저소득 직종인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교통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의 확진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저자들은 이러한 직업 구성에 따른 어떤 코로나19의 지역 확진률의 차이가 인종 구성에 따른 어떤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종 구성에 따른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감염률의 차이는 많은 부분 그들이 갖는 어떤 직업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번째 연구는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차이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시행을 해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19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고 또 코로나19의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이제 간략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백인에 비해서 이제 흑인과 이제 히스패닉 주민들일수록,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들이, 그리고 나이가 더 어릴수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공화당을 지지할수록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경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의 증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거는 어떤 교육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보 매체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러한 결과는 어떤 정확한 인과 추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결과를 우리는 바라봐야겠죠. 다섯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지역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감염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어요. 사회적 자본은 이제는 굉장히 대중화된 개념인데,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하죠. 이런 사회적 자본은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푸트남 교수님이 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인데,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뭐 시민 규범, 그리고 사회 활동에 참여,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망,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 자본은 사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더 낮고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더 증진이 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평균 수명이 더 높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그런 기존의 이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확장을 해서 이런 사회적 자본에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회적 자본 중에서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회적 신뢰는 사실 지역 단위에서 이게 데이터로 측정하는 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고려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어떤 뭐 그 지역에서의 어떤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시민 규범을 측정을 했고 또 종교기관의 숫자 혹은 뭐 볼링장과 같은 그런 여가활동 기관의 어떤 숫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활동 참여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의 어떤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그리고 뭐 지역 내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 간의 어떤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에 시민 규범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저자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뭐 호혜성이라든지 아니면 규범적인 행동, 뭐 연대감과 같은 이런 시민의식이나 시민 규범이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의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지역일수록 좀 더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잘 준수하고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죠. 이처럼 코로나19의 어떤 확산과 감염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나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여섯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후에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뭐 거의 모든 지역에 이제 인터넷이 다 보급되어 있고 또 거의 모든 가정에 사실 이제 인터넷이 다 보급되어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미국은 워낙 이제 땅도 넓고 또 지역 간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커서 여전히 이제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그런 가구들이 여전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직접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인터넷 보급률은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과연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인터넷 보급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준수의 차이가 우리는 인과관계로서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답을 내실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게 인과관계가 어떤 인터넷 보급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준수의 차이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앞서 살펴봤던 어떤 자연 실험과 같은 그런 적절한 연구 설계 없이 어떤 통계적인 상관관계만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감염률의 차이를 분석한다면은 사실 그것이 인터넷 보급률 때문인지 혹은 소득 수준 때문인지 아니면은 관찰되지 않는 어떤 제3의 요인 때문인지 사실 정확히 결론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대해서 인과관계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논문도 비슷한데 미국에서 이제 뭐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그리고 원주민 주민들의 이제 비중이 높은 동네에서 생활용수의 수질 여기서 이제 납 오염도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용수의 수질이 더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생활용수의 이제 납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더 많고 그 확산세가 더 빨랐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생활용수 어떤 수돗물과 같은 이런 생활용수에서의 납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말 생활용수의 어떤 수질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뭐 생활용수의 수질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생활용수의 수질 때문인지 혹은 그와 매우 밀접한 어떤 제3의 변수의 영향인지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이 연구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연구 역시 어떤 뭐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든지 혹은 뭐 자연 실험 등과 같은 이런 인과 추론 방법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과만 가지고는 어떤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 특히 이 생활용수의 역할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감염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 추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강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과 추론을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설계가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무작위 통제 실험이 됐던 혹은 뭐 자연 실험이나 아니면 이중차분법과 같은 이런 준 실험이 됐던 혹은 인과 그래프가 됐던 이러한 적절한 실험 설계가 있고 연구 설계가 있어야만 우리는 인과 추론을 적절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Political Analysis라는 이제 정치과학 저널에서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이 인과 추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즉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은 그것은 데이터에 적용되는 어떤 복잡한 어떤 수학과 통계적인 분석 기법이 아니고 기법 때문이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이전에 적절한 연구 설계를 고안하기 위한 노력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과 추론은 어떤 수학이나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학이나 통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하기에 이전 단계에서 연구자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적절한 연구 설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인과 추론을 위해서는 어떤 수학이나 어떤 통계적인 분석 기법이 아니고 어떤 연구 설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은 상황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뭐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 실험 등과 같은 이런 준실험과 같은 이런 연구 설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이제 구성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적절한 연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적절한 연구 설계의 부재로 인해서 인과 추론이 어려운 연구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연구들은 과연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사실 어떤 과학적인 연구의 목적은 인과 추론뿐 아니라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이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라고 하는 이거 한글로 된 이제 책인데, 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한 책이고, 여기 이제 링크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어떤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제 탐색적 연구는 특정 문제의 어떤 규모나 범위를 살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시발점 또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감을 얻기 위해서나 혹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어떤 예비적인 연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수행한다든지 혹은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살펴본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한 어떤 사례 분석,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대표적인 어떤 탐색적 연구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연구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묘사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를 해요. 특히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와 같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특히 이게 데이터에서 어떤 여러 변수들 간의 패턴이나 혹은 뭐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전형적인 기술적 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변수들 사이에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변수들이 서로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적 연구는 관심 있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점 그리고 뭐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를 하는데 특히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에 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이 되는 연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변수들이 함께 발생을 하고 어떤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단순한 사실의 기술을 넘어서 그들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또 그러한 인과관계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밝혀냄으로써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규명하고 또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의에서 이제 쭉 살펴봤던 그런 인과추론의 문제는 전형적인 이런 설명적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들은 대부분 이런 설명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탐색적 연구나 아니면 이런 기술적 연구는 이런 설명적 연구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적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나 혹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새로 이제 드러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탐색적 연구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어떤 탐색적 연구나 아니면 기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설계를 통해서 실제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고 또 그것의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하고자 하는 이런 설명적 연구가 이제 후속 연구로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연구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인과 추론에 한계가 있는 연구 결과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은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은 인과 추론을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 이외에 적절한 연구 설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연구 설계의 부재로 인해서 인과 추론을 적절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예측적 연구로서 이해하고 인과 추론과는 다른 목적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명적 연구,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어떤 설명적 연구를 위한 어떤 선행적 연구로서 탐색적 연구나 아니면 기술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살펴봤던 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제 사회적 어떤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과 추론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연구들이었지만 향후 인과 추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원인들의 후보군을 추리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데 항상 이러한 결과, 특히 상관관계에 기반한 어떤 이 기술적인 연구나 혹은 어떤 탐색적인 연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과관계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인과추론의 목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칫 인과추론 없는 그런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 전략이나 정책을 잘못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인과추론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관관계만 가지고 어떤 뭐 정책적 개입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살펴봤던 논문 있었죠. 생활용수의 수질과 코로나19의 감염률 사이에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였는데 사실 이는 전형적인 기술적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생활용수의 수질과 코로나19의 감염 사이의 어떤 관계를 데이터상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묘사하고 기술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에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에 기반한 어떤 기술적 연구의 어떤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 가지씩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결과를 인과관계로 잘못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죠. 수질이 좋지 않은 그런 생활용수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합시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용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고 투입을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낭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러한 결과를 그럼 대하는 어떤 좋은 예는 반대로 이제 다음과 같겠죠. 생활용수의 수질이 나쁜 곳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빠른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생활용수가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즉 인과추론 그리고 설명적 연구를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생활용수의 수질이 정말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는 이 시카고 폭염에 관한 연구 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마 시카고 폭염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95년에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일주일 넘게 40도 이상의 이제 폭염이 지속되면서 그 일주일 사이에 이제 무려 7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 자연재해이자 이제 재난이었는데,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은 한 도시에서만 그 폭염으로 인해서 일주일 사이에 700명이 사망한다라는 것이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폭염이라는 것이 자연재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를 이제 음, 수행을 하게 됐죠. 특히 그 중에서 이 시카고 폭염이 사회역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의 연구 때문인데, 그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폭염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이제 면밀히 조사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사망한 이유가 이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닌 어떤 사회적 실패 그리고 정치적 실패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이 책이 출판이 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즉,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들이 폭염에 사망한 이유가 어떤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혹은 어떤 자연재해에 단지 그들이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들이 폭염에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시카고 폭염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이 사회적 요인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1995년 당시에 이제 폭염으로 이제 7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 후에 이제 지자체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이제 역학조사를 이제 수행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자 이제 분주히 노력을 했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뭐 재난 대응 센터를 설립을 하고 또 폭염 재난에 대응하는 여러 이제 매뉴얼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그와 유사한 이제 폭염이 이제 시카고에 또 한 번 찾아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1999 95년 상황과는 달리 그간의 많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비록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100여 명이 사망하긴 했지만 1995년의 어떤 사례에 비교했을 때 훨씬 그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카고 폭염의 어떤 그 1995년과 1999년의 이런 사례는 이 사회과학에서의 인과 추론의 본질이 바로 이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와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데, 지난 6월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제 메르스 이후에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고,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한 이제 기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메르스 이후에 그러한 어떤 대응책을 잘 준비를 했고, 또 이번 그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의 상황을 다 경험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한국이 굉장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번 코로나19를 둘러싼 어떤 사회적 요인에 대한 어떤 철저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언제 있을지도 모를 그런 감염병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구조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데 아마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를 둘러싼 이런 사회역학, 그런 사회적 환경에 대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과학적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회역학에 관련된 주제를 이 강의의 가장 마지막 주제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카고 폭염 사례가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사회역학에 관련된 어떤 이런 인과 추론에 있어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이 시카고 폭염에 관련된 매우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폭염 사회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된 한 가지의 이제 연구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시카고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노스 론데일과 이제 사우스 론데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북쪽과 남쪽에 이제 서로 인접해 있는 동네이고, 두 지역의 이제 인구 구성도 매우 유사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붙어 있으니까 지리적 환경도 유사하고, 또 기후도 굉장히 비슷했겠죠. 그래서 이제 폭염의 수준도 굉장히 비슷했을 거고, 또 폭염에 취약했던 그런 독거노인의 비율이라든지 혹은 빈곤층의 비율도 매우 유사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폭염의 피해 수준이 매우 달랐는데, 그 노스 론데일에서의 어떤 사망률이 사우스 론데일에서의 사망률보다 무려 10배가 높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이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즉 지금 노스 론데일과 사우스 론데일 두 동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염에 대한 피해 차이가 많이 난 그런 원인에 대해서 공동체를 꼽고 있어요. 즉 이 책에 따르면은 그 노스 런데일은 이제 지역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상점들이 많이 문을 닫고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 동네에 이제 범죄율이 높아지고 또 마약상이 굉장히 이제 활개를 치면서 전형적인 어떤 쇠락한 동네의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그에 반해 사우스 론데일은 여전히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됐었고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았고 또 범죄율도 낮고 여러모로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이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 폭염의 피해가 이제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는 이 위험한 지역, 특히 이 노스 론데일에 사는 이 주민들이 고독사로 죽어나간 것에는 그들이 좀처럼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구 사례는 사실 우리에게 이제 사회역학에 있어서 어떻게 인과 추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접근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의에서 특히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분석 틀로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잠재적 결과 분석 틀 관점에서 인과 추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바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것이었죠.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인구 구성도 매우 유사한 이 노스 론데일과 이 사우스 론데일이 바로 전형적인 그 비교 가능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마을은 여러 요인에서 특히 이 폭염에 취약한 어떤 독거노인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아니 빈곤층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후나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매우 유사했고 비교 가능했기 때문에 이 두 마을에서 폭염 피해의 어떤 차이는 바로 그 두 마을에서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범죄율과 또 그로 인해 발생한 어떤 공동체의 부재 때문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카고 폭염의 연구를 통해서 이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인과 추론의 문제는 바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고, 이 코로나19를 둘러싼 어떤 사회역학적인 인과 추론의 연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과 추론을 위해서 만약에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해야 한다면 어떤 질문을 남겨야 할까요? 바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핵심 처치 혹은 핵심 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들에서 비교 가능한가? 라는 질문일 거예요. 마치 방금 전에 살펴봤던 노스 론데일과 사우스 론데일의 사례처럼 말이죠. 즉, 이 인과추론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 세테리스 파리부스, 그것만 빼고 다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것이 인과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강의가 이제 꽤 길었고 또 그 사이에 이제는 많은 연구 사례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이 강의가 끝났을 때 딱 하나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와 중요한 원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남을 수 있다면은 사실 그것만으로 이제 이 강의는 충분히 이제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이 비교 가능한 대상이다라는 어떤 이 메시지와 그리고 세텔스 페리부스라는 이 대원칙, 이 하나의 어떤 메시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강의에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짧은 메시지가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드디어 이렇게 이제 길고 길었던 이제 모든 강의가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사회과학이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총 8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6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주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사실은 좀 가벼운 마음에 호기롭게 시작한 강의였었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도 이제 많이 길어지고 또 그만큼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꽤 길어져서 이제 이렇게 8월이 돼서야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제 뭐 제 배경이 바뀌신 거를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강의에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모로 이제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둘러싼 어떤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기를 바라고, 또 이제 강의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데이터 과학이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런 데이터 과학에 있어서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어떤 이런 예측 방법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이런 인과추론 방법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데이터 과학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자료나 어떤 뭐 강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라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의 사회과학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